그동안 바이든의 완주를 누구보다 바랐던 질 바이든 여사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건 결단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TV 토론 이후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후보직을 승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체 후보 지명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결국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났군요.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일요일 저녁 7시가 거의 다 된 시간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휴일에도 이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장문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는 게 국가와 당을 위해 최선인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번 주 후반에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글을 통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이제는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라면서 해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까지도 완주 의사를 밝힌 상태였는데 전격 사퇴를 선언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전당대회 이후에 성명을 내고 다음 주 선거운동 재개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인 20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서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승산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장 오랜 우군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등을 돌리면서 더는 버티기가 힘들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 언론은 결정적으로 기부금 후원자들이 보이콧에 나서면서 돈줄까지 막힐 위험에 처한 게 마지막 한 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조간신문에 지난주 전당대회 이후 당을 하나로 결집한 트럼프와 사퇴 압박에도 버티는 자신이 대비될 경우 대선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유세 현장에서 피격에도 목숨을 구한 뒤 공화당은 물론 중도층 표심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가 후보직을 승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자동으로 후보직을 넘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경선 1위 후보가 물러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향후 대선 후보 지명에 대한 의견도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미니 경선이라도 치러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시 후보를 뽑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흑인 여성으로서 이중으로 소수 집단에 속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이든 사퇴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해리스 지지에 동참했지만 민주당 내 영향력이 큰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상하원 원내대표는 해리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아직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후보직 사퇴에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부패한 조 바이든은 대선 출마에 부적합했다며 처음부터 이 대통령직 수행에 적합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기기 위해 지하실을 떠나지 않으면서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며 이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 문제를 거론하면서 바이든이 저지른 피해를 신속하게 치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NN 기자와 통화에서는 바이든이 해리스를 차기 후보로 지지한 데 대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더 이기기가 쉽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바이든이 후보직뿐 아니라 대통령직도 당장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후보로 적합하지 않으면 대통령직도 마찬가지라며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5일 선거일이 오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은 백악관 관계자들도 공개 직전에 알았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는 X, 옛 트위터에 현재 시각 오후 1시 46분에 올라왔는데 백악관 공보자문을 비롯한 주요 보좌관들은 그보다 1분 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퇴 발표 당일 오전 민주당 7개 경합주 대표들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고 선거 캠프는 30분 전까지 대의원들에게 선거운동 전화를 돌리는 등 사퇴 선언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에 대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래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대선 후보는 물론 대통령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발표에 대해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나라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존슨 의장은 대선 출마가 적합하지 않다면 대통령 직무 수행도 적합하지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브 데인스 상원 의원도 국가 안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사임을 공식 촉구한다고 말했고 마이크 브라운, 릭 스콧 하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경랑에 빠진 미 대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까지도 사퇴서를 부인하고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 결국 사퇴를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여러 가지 의견들, 특히 당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그 사퇴서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바로 전날까지 민주당 의원 37명이 그에 대응을 해서 바이든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이미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핵심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바이든에 대한 우군이자 또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네. 이제는 그 바이든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앞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래저래 보셨겠습니다만 1차 대선 토론 때 트럼프와의 그 토론 때 워낙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우리 윤 대통령도 참석했던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을 1시간 이상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도 말실수가 나왔다라는 거 유명하게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암살 시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조명이 이뤄지는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코로나에 또 걸려서 자가격리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대비되면서 결국은 자기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뭔가 회복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낼 만한 기회를 놓쳤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트럼프에 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상원, 하원 이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만 상원까지도 빼앗길 것이다라는 그런 이 일종의 위기감 때문에 결국은 물러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종합된 여론조사가 최근에 또 있었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차 토론회 이후에 그 최근의 상황까지 특히 그 트럼프의 암살 이후의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격차가 이제는 오차 범위 바깥으로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5% 이상의 그 격차가 보이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미국의 대선이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 잘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경합주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 5개, 6개 정도의 경합주에서 그 경합주에서 얼마만큼 표차가 나느냐가 중요한데 그 경합주에서도 트럼프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뭐 미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직접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후보 사퇴를 사실상 요청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세한 여론조사를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경합주 외에도 이전에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5개 중가에서도 조차도 이것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선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선은 11월에 있는데 이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대선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고요. 네. 뭐 한 가지 좀 많이 회자되는 게 1968년에 있었던 대선에 그 당시에 린던 존슨 대통령이 그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재선을 포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건 경선 과정이 시작되는 초입 3월 달쯤에 아하.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사실은 뭐 얼른 나왔습니다만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고 그 사실상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이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의 후보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둔 사례는 미국 역사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이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도 어쨌든 지금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앞으로의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경선 포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이어받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절차가 필요하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영어로 이제 인도스했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근데 그만큼 그거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긴 합니다만 아하. 절차가 필요하죠. 네. 한 2가지 정도로 절차가 얘기가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절차는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 다시금 이 경선 과정을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각 주에서 이게 뭐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 해갖고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시 모임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그 선거인단을 다시 선출하는 뭐 이제 선거인단이 아니죠. 거기에서 다시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이미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미국의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90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네. 90일 전까지 이렇게 8월 7일이거든요. 어. 8월 7일까지 후보 등록이 없으면 네. 그거는 다음 이번 대선 11월 대선에서 그 후보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오하이오주가 이른바 그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름이 빠지면 이건 선거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8월 7일 이전까지 민주당에서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화상 투표. 화상투표요. 그렇게 해야 네. 된다. 그렇다면은 뭐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후보보다는 카메라 해리스로 뭉쳐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뭐 19일부터 20일까지 있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시금 그 여기서 후보를 선출하는 건데 근데 네. 이거는 완전히 열린 상태죠. 누가 지명이 안 된 상태. 근데 그런 거는 역시 미국이 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 전당대회에서 그 공개된 그런 전당대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해리스를 통해서 일단 뭉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또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로 또 미국에서 지명되고 근데 그 사람은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데요. 네. 또 하나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서 차세대를 끌어가려고 얘기가 되고 있는 AOC라고 불리는 코르테즈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반드시 해리스를 지지해야 되느냐라는 아하. 딴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확실한 상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뭐 사실상 해리스로 합의가 됐다, 해리스 추대론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의 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부통령으로서의 지지도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부통령과 대통령은 같이 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40%를 간신히 넘는 그 정도 수준으로 30%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만큼 역대 행정부 치고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리스 부통령도 그것에 따라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하나는 존재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지난 4년간 부통령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어젠다를 갖고 오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젠다가 명확히 보이질 않았다. 네. 이제 그런 면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나오긴 합니다만 특히 지난 그 TV 토론, 1차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와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을 해봐서 11차례 미국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중에 4차례 정도에서만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본선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네.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네. 그럼 뭐 반대쪽으로 장점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일단 여성이고 아직 그렇죠.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없고 8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도전했습니다만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흑인이고 했던 그 일종의 미국에서 소수의 그런 층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에 부합돼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모을 여지는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은 되긴 합니다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있다. 근데 해리스 자체가 최연소 그리고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39세 때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46세 법무장관 그리고 2016년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이 됐는데 이때도 흑인 여자 연방 상원으로선 2번째인 그 정도 상황으로 네. 많은 부분에 새롭게 역사를 써가는 인물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명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영상이 준비가 되면 바로 띄워주시죠. 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지금 출생 이력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조명을 받아왔죠. 부통령으로서는 미국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고 또 아시아계 정치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두 이민자 출신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인도 출신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인종적으로 흑인이자 아시아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백인이 대부분인 커뮤니티에서 자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어린 시절 정치적인 혼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자, 진로도 가족과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요.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했고요. 외조부는 인도에서 국무장관격 직책인 고위 관료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도 워싱턴 DC 흑인 명문대학인 하워드대에서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죠. 이후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1990년 캘리포니아 지방검사로 법조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1년 뒤인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선출이 되죠. 자, 중앙 정치 무대에 처음 오른 건 2017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선출됐는데 연방 상원의원엔 흑인 여성으로서도 처음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55세의 나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낙점이 됐죠. 이러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미국 최초의 흑인이자 여성 아시아계라는 여러 상징적인 타이틀을 가진 해리스 부통령.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여자 오바마다라는 별칭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민주당 내 합의를 거쳐야겠지만은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 대선 후보가 돼서 대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원의 79%가 바이든이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해리스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가 그 지난 민주당 경선을 봤습니다만 바이든의 고령 이슈는 경선 초반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인물을 내지 못한 것은 안 낸 것도 있고 못 낸 것도 있는데요. 결국은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은 바이든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뭔가 정치 지형이 복잡합니다. 거기에도 네. 중도도 있고 좀 더 전통적인 민주당의 그런
그 정책을 따라가는 인물도 있고 거기에 훨씬 급진적인 진보적인 인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트럼프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바이든밖에 없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결국 바이든이 사실상 후보로 결정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과 한 팀을 이룬 해리스 외에 다른 인물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아하. 거죠. 가장 큰 거는 과연 그 인물이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얼마만큼 검증이 됐느냐. 특히 상대가 트럼프라는 굉장히 막강한 이제 그런 상대를 과연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트럼프보다 그래도 바이든과 계속 호흡을 맞춰온 해리스가 낫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해리스 부통령 외에 다른 인물들도 좀 거론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의 사실상 뭐 상대적으로 젊은 그 3명의 주지사 출신들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뭐 역량도 뛰어나고 자신들의 어젠다를 가르치고 있는 3명이 있죠. 뭐 많이 알려졌다라고 미국 내에서는 나름 알려진 사람들인데 게리 네. 뉴섬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지 그레첸 휘트만 미시간 주지사도 있고 조시 샤피로 펜실바니아 주지사 지금 나옵니다만 이제 저런 사람들 피트 부티지지는 제가 지지난번 경선에 나와서 교통부 그렇죠. 장관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요. 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뭐 나름대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트럼프라는 인물을 상대로 과연 이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 다 문제가 좀 있다. 예를 들어서 휘트머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백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50대고 또 경제 측면에서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임신, 중절, 낙태 문제나 총기 문제에서는 진보적인 그래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 여전히 중앙 정치 무대의 경험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네. 하나는 이 게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 이 사람도 뭐 30대 때 이미 36살에 7년간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했고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이 사람은 너무 진보적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 있고요. 최근에 네. 문제가 그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학교에 알리는데 그거를 학부모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비판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후보직을 누가 맡느냐도 사실 문제지만 또 굉장히 큰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선거 자금 문제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대체 후보가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불확실성이 여기서 또 등장하는데 네. 이런 걸 전혀 경험해보질 못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그 바이든과 해리스는 같은 팀으로 같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자금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기부금이 약 9,100만 달러, 한 1,260억 정도 모여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공식 러닝메이트니까 그리고 이 같이 등록이 연방선거위원회 등록이 돼 있어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돼도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인데요. 또 네. 반면에 이거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정당대에서 공식적으로 후보가 선출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역시 공식적인 러닝메이트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려운 게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논란이 생길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뛰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그거는 건가요? 훨씬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한 선거 캠프에서 다른 선거 캠프로 자금이 이전되지 못합니다. 네. 굉장히 제한돼 수천 달러 정도밖에 못 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방법은 그렇다면 현재 기부했던 사람들이 그 자금을 다시금 돌려주고 근데 그 자금을 또 새롭게 그 캠프에 기부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겠죠. 네. 자, 지금 그동안은 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였던 실리콘밸리 건물들도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 자금 모금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어떤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속화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탈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네. 민주당 자체에 대한 좀 실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이든의 고령 문제 때문에 실망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해리스로 바뀐다면은 다시금 그쪽에 그 뭐 지지를 하고 기부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좀 뭐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럴 때일수록 결집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분열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 정치 지형이 복잡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후보가 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미국 정치 전통상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를 합니다. 아주 네. 그래서 결국 재선이 안 된 대통령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대부분 아하. 그렇게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결국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이든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든이 나오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그 민주당 내 복잡한 정치 역동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코르테즈 하원 의원 같이 그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 쪽의 인사들이 민주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이나 뭐 해리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민주당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더 급진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공화당을 트럼프가 결국 장악한 형태로 가는 그런 거에 맞서서 또 이쪽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역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해리스나 혹은 제3의 인물이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도 복잡한 생각이 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만 일단은 해리스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공화당도 셈법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쨌든 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뭐 바이든보다도 이기기가 쉽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글쎄 뭐 사실은 바이든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최근의 상황에서 토론회에서도 훨씬 더 트럼프가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또 네. 바이든이 역시 노령화. 이게 미국에서 선거 앞두고 대선에 여론전을 한 것 중에는 그 항목에 유능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영어로 이제 컴피턴스라는 건데요. 그게 결국 고령화, 나이와 연계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한 10% 이상 앞섰습니다. 네. 그러면 역전돼서 한 20% 정도 트럼프가 더 유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이 변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게 반대로 뭐 해리스 같이 사실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새로운 젊은 인물이 등장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나이 변수, 유능함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좀 유리함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아하.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유리하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해리스도 이제 본격화되는 대선 국면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것이냐, 또 자신이 과거에 해왔던 여러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될 텐데 이미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할 때 검사장으로 일을 할 때 범죄자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공화당에서는 어쨌든 대체 후보들 언급되고 있는 대체 후보들에 대해서 뭐 공격 포인트를 찾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앞으로 좀 어떤 미국 대선의 선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근데 가장 일차적인 변수는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민주당의 후보가 다시금 이제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되고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19일부터 22일 시카고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것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대선 국면으로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한 9월 정도 되면은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12월, 11월 정도 한 두 달 남겨놓고는 전체적인 변수들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워낙 이번 선거가 나타나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선거에서 변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도 미국 역사에 없었던 것이고 네. 또 트럼프에 대한 저격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행보를 좀 보일까요? 이제 본인의 그 홀로서기를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원래 그 연설은 굉장히 잘합니다. 언변이 네. 좋기로 유명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바이든이 아니고 자신의 어젠다를 얘기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네.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체적인 지지율이 한 40%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리스가 본인이 바이든과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신도 부통령으로 같이 있었던 하나의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차별화가 심해질수록
또 그런 바이든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차라리 해리스 말고 아까 말씀 나눴던 새로운 주지사, 그 사람들은 워싱턴의 민주당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으니까 새로운 어젠다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량에 빠진 미국 대선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를 포기한 데 대해 각국 정상들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나토는 강해지고 미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면서 이번 결단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소식을 주요 외신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AP 등 주요 통신사는 바이든 대선 후보직 사퇴 의사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한 줄짜리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즉각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가 나중에는 지지를 표명했다고 다시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의 추가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홈페이지 최상단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빨간색 창을 띄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실리콘밸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 정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엑스와 스페이스X 본사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텍사스는 공화당의 아성인 곳이어서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습니다. Well, I think it's political. I mean, it's happening during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Musk clearly is putting support behind Trump. 페이팔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삭스는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 모금 행사를 열고 공화당 전당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We need order in our cities, order at our border, and order restored to a world on fire. My friends, we need President Donald J. Trump back in the White House. 두 명 모두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번 대선에선 트럼프를 돕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와 AI 규제에 대해 혁신을 억압한다며 큰 실망을 나타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투자자들이 떠나간 것도 불만입니다. 여기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도 심합니다. 부자 증세로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업계의 시스템을 죽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바로 파고들어 테크 기업의 열렬한 지지자가 될 것이며 법인세 인하와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s that if Trump does win, that should be good for the stock market. Obviously, his tax policy is going to be good for business in general. 유세장 피격 이후 실리콘밸리 큰손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을 세우며 비난에 앞장섰던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도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였던 실리콘밸리의 변화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보안상의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년여 만에 명품 가방 수수 영상이 공개된 지는 약 8개월 만입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닌 관내 정부보안청사, 즉 제3회 장소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관할 검찰청 조사실에서 진행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다만 변호사 측이나 혹은 피의자 측과 협의를 해서 조사 장소나 일시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 혹은 안전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김 여사는 오후 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범행 시기와 맞물려 거래가 체결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세력과 거래 방식이나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1부는 김 여사를 상대로 재작년 최재형 목사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배경과 청탁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300만 원대 명품 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선정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의 다양한 청탁에 대응하지 않거나 아예 알지 못한 것도 있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 측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단행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현직 영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단행됐지만 정작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장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사후 통보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휘권이 박탈됐다는 입장이지만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엄연히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만을 보고한다는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명품 가방 사건을 조사하는 시점에는 검찰총장께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명품 가방 사건은 서면 조사로 가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조사하려다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비공개 조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입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약속 대련 소환쇼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응한 거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건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출석 요구에 맞서 연출한 소환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6차례 공개 소환한 것과 대비되는 황제 소환 또는 약속 대련이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소환 시점도 서로 상의했을 것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것인지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특히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에 이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등으로 김 여사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특검 추진 의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오는 26일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약속대련 운운하며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유감이라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이 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탄핵 청원 청문회도 거듭 위법이고 위헌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술수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민주당 폭주에는 민생도 국민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여사의 이번 소환 조사는 정치권 공방에도 더욱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26일 탄핵 청원 청문회가 주요 분기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필요할 경우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모르게 보안을 유지하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검찰의 이번 김 여사 소환이 황제 조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특혜라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비 캐스터. 상쾌한 월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바로 초열대야와 장맛비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대서입니다. 절기답게 밤사이 강릉에는 올여름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초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식지 못한 열기는 고스란히 한낮 찜통 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 시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북부 지방 곳곳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계속해서 비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낮 동안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지역별 기온 알려주시죠. 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8도, 강릉과 대전, 광주 33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의 많게는 80mm 이상, 강원 중북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등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목요일부터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도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주 후반 날씨는 태풍이 변수라고요?
네, 맞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3호 태풍 개미는 주 후반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큰 불이 나 소방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변에 공장이 많은 곳이라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네, 소방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요?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을 보겠습니다. 새빨간 불이 붙은 공장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모를 쓴 공장 작업자들도 놀라서 바깥으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2층짜리 공장 건물에서 난 불입니다. 여러 업체가 입점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아직 연기흡입 등 인명피해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공단 내부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만큼 다른 공장으로도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30여 명과 장비 44대를 동원해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도 알아볼 예정인데요. 시흥시에서도 연기 흡입 등 사고에 유의할 것과 차량 우회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2층짜리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 업체가 입점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아직 연기 흡입 등 인명피해 상황이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소방은 공단 내부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만큼 다른 공장으로의 확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현우입니다. 최근 경기 안성과 화성에 있는 저수지에서 낚시하러 온 남성 3명이 잇따라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계속된 비로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제때 구조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물 위에서 소방보트 여러 대가 동시에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하늘에선 헬기가 곳곳을 살피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탐지견도 동원됐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고삼저수지에서 배가 뒤집혀 40대 낚시객 A씨와 60대 낚시터 사장 B씨가 실종됐습니다. 사고 당일 안성에는 126.5mm의 폭우가 내려 주변 하천에서 저수지로 물이 빠르게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흙탕물과 각종 부유물 때문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80여 대와 인력 350여 명을 투입해 사고 사흘 만에 숨진 B씨를 찾았고 하루 뒤 A씨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잖아요. 저수지에 유입되는 물 양이 엄청났습니다. 예. 화성시 덕우저수지에서도 낚시하러 왔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평소 다리가 불편했던 남성이 비바람 때문에 실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3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저수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가까이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만약 가더라도 실수로 물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휴일인 어제 경기도 용인의 지하철 역사에서 연기가 나 승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에선 술에 취한 50대가 몰던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손효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로 가득 찬 역사를 수색하고 역사 안엔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수인 분당선 기흥역 역사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6시쯤. 곧바로 역사 출입이 제한됐고 승객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에 보니까 되게 엄청 뿌여서 거의 앞에 시야가 안 비친 것처럼 살짝 차단된 상태였어요. 관리자분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 좀 막고 서시고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2시간 가까이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역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역사 지하 2층 공조실 안에 있는 장비가 마찰해 연기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에선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재래시장에 있는 방앗간을 덮쳤습니다. 휴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출입구와 집기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A씨는 핸들이 마음대로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화물 트럭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도로 위엔 사고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5톤 트럭이 갓길에 정차돼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도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 관련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의 육군 사관학교 앞에도 낙하물로 추정되는 비닐봉투와 종이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군과 경찰, 소방 당국이 출동해 쓰레기를 걷어갔는데 이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방 지역 모든 전선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했는데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거리 한복판에 종이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북한이 휴일 오전부터 남측을 향해 또다시 날려보낸 오물풍선 잔해들입니다. 합참이 파악한 오물풍선 수는 360여 개로 사흘 전 살포 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1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 우리 지역에 낙하했는데 대부분 종이 쓰레기로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은 올해 들어 9번째입니다. 지난 18일엔 200여 개를 살포해 40여 개가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그런 식의 대규모 군 차원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풍선을 통해서 전파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군은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서부와 중부 동부전선에서 일부 확성기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방송해야 하는데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방송에 들어간 겁니다. 방송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심리전 수단이 대북 확성기 방송인 만큼 이에 반발해 더 높은 수위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군은 북한군이 자행하고 있는 긴장 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게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 국권은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의 영향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 부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2만 1,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1,8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각각 4만 6천 편과 3만 5천 편이 지연되고 5천 편과 2,800편이 결항됐던 지난 19일과 20일보다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중 미 국제선과 국내선은 3,800편의 운항이 지연되고 1,200편이 취소돼 미국 항공사에 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IT 대란에 따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많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피해 규모도 적어도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발생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된 지 겨우 5년 정도 지난 빌라에서 잇따라 물이 새고 이 때문에 천장이 무너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부실 시공 우려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빌라.
사용 승인을 받은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안 상황은 그야말로 참담한 지경입니다. 현관부터 타일이 뜯겨져 나가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천장은 이렇게 물이 차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곳곳에 곰팡이도 가득합니다. 뼈대를 드러낸 천장과 온갖 잔해와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 한 달 동안 비었다 돌아온 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는 정말 천장이 다 무너져 있었고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그냥 찼었더라면 저는 그냥 죽은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구청에 안전점검을 요청했지만 사설업체나 다른 기관을 찾으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만 누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집에서 물이 새는 건 다반사로 공용배관도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떨리니까는 화장실 냉수배관이 터졌어요. 봄일이니까 저쪽 안방 화장실은 타일이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천장이랑 저쪽 외벽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게 막 날림이에요. 그런 만큼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상황. 많은 물이 흘러서 내려가게 된 부분 자체가 그것이 천정 위로 샜다는 부분 자체가 부실한 공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시공 당시 현장 관리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배관 공사를 할 때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집이 한꺼번에 물이 새는 건 처음 본다며 현재 해외에 있는 시공사 관계자들이 귀국하면 바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인과 대책이 나올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 일부는 언제 또 이런 피해가 생길지 몰라 내 집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놀이터 난간이 분리되면서 5살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원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은 아이 탓을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이터 그네 주변에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잠시 뒤 화면 우측으로 어른들이 달려가고 시선이 쏠립니다. 5살 A군이 난간에 앉아 있다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바닥으로 넘어진 겁니다. 당시에는 그냥 아이 혼자 넘은 거면 졌구나, 아니면 뭐 다른 아이가 혹시 밀었나, 이 부분만 생각해서. 팔이 부러진 A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A군과 부모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얼마 뒤 다시 현장에 가보니 난간을 이어주는 이음새 나사가 빠져 있어서 손쉽게 분리됐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빠 사실 나 앉았던데 부러져 있었어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와 봤더니 난간 연결 부위에 볼트가 하나도 없이 있는 상태로 해서.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시설물은 정상이고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올라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후 공단 측의 조치를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난간에는 결함이 없다더니 민원이 제기되자 이렇게 풀렸던 나사를 다시 조여놓은 겁니다. 공단 측은 그러면서도 난간은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 나사가 풀릴 정도로 이제 느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놀이시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아닌 거죠.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건 부지기수. 지난해엔 아파트 놀이터 옆 주차장 천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업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오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면 각 수련병원은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각 병원은 다음 달까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면접 등을 마무리하고 9월 1일부터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직자 가운데 하반기 전공의에 응시할 경우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를 허용하고 지역 응시 제한을 없애는 등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2025학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원서 접수도 오늘부터 이뤄집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내년도 의사 국시 응시 원서를 오늘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내 의대 본과 졸업 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예정대로 학위 등록을 취득한 경우에만 최종 합격이 인정됩니다. 앞서 의대생 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의대 본과 4학년 95%가 의대 증원의 반발에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응시할지 관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시세가 높게끔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된 뒤 일부 농가가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상추와 수박 등 채소와 과채류 가격이 올랐습니다. 당장 장마가 길어질수록 작황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여 장마철 밥상 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대형마트, 가족들과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왔지만 쉽사리 신선식품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사이 채소값이 갑작스레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장마 때문에 반찬 이렇게 제일 많이 오르니까 매 반찬은 매일 해 먹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지난 7일 시작된 장마로 채소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적상추 100g 가격은 일주일 만에 56.3% 뛰었는데 한 달 전보다는 2배 넘게 오른 셈입니다. 깻잎과 시금치, 풋고추 등도 모두 일주일 만에 10% 이상 올랐고 지난달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특히 상추 가격이 오른 건 충남 논산과 전북 익산이 침수 피해를 입은 영향이 큽니다. 당장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장마 속 과채류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수박의 주요 생산지인 충남 부여와 논산 지역의 폭우로 당도 높은 정상품의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도 올랐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수박 한 통 가격은 일주일 사이 3.5% 올랐고 참외와 토마토 등 여름철 대표 과채류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전보다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왜냐면은 공급량이 이제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버린다거나 그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주요 작물 주산지 수해 상황을 점검하며 수급 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틀 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 오후 1시 반부터 어제 새벽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보안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관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정부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에 대통령실은 수사 사안이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모를 언론 노출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역시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김 여사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정치적 공방을 지나 검찰 수사 막바지 단계로 들어선 만큼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거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 공식 정무 라인보단 김 여사 측을 중심으로 별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됩니다. 명품 가방을 돌려주라는 김 여사 지시를 깜빡했다는 유모 행정관 진술을 전후로 대응의 키가 사실상 대통령실을 떠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해왔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단 윤 대통령 사과 이후에도 공작 사건이라며 반격의 고삐는 풀지 않았습니다. 이작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도찰을 기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녹취 촬영하고 이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엔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고 전임 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사건이라며 결백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위헌 위법적이라며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총선 전국을 전후로 여권 전체 그리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재임 중인 영부인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김건희 여사가 최초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영부인 자리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환 조사를 받은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입니다. 이 씨는 당시 전씨 비자금 206억 원 가운데 일부가 처가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영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입니다.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권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전직 영부인 신분이었습니다. 현직 영부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임기 말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청와대가 대면 조사를 거부했고 김 여사는 서면 답변서만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필요성과 또 영부인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면 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가 각각 비자금 수수 의혹과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실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그간 강조해 오셨습니다. 주말간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후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전부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상 파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거취 관련 언급을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어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법 앞에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다라는 부분을 그동안 본인이 강조를 해왔는데 영부인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고도 못 받았지만 검찰을 제대로 이끄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의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뒤에 앞으로의 수사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거취 표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2년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 역임을 했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미련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선을 남은 기간 동안 다하되 부족함이 있으면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제 진행된 조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었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이원석 검찰총장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출근길에서는 자리에 미련은 없지만 최선을 남은 기간 동안 다하겠다. 다만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에 자리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 소환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말로 대신했고요. 그러면서 검찰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71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8%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한 날인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의 수출액도 11.6%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57.5% 늘었고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도 각각 1.8%와 28.4%가 늘었습니다. 반면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1.3% 감소했습니다. 이달 들어 수입은 372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4.2% 늘었고 이로써 무역 수지는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전격적으로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죠. 자신은 앞으로 남은 대통령직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면서 자신을 대신할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휴일 이른 오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돌연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당을 위해 최선인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선 이번 주 후반에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토론에서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의 모습을 보인 뒤 고령으로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사퇴를 공개 촉구한 민주당 현역 의원만도 30여 명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후원자들도 돌아섰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겨본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진정한 애국자, 헌신적인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사기꾼이라 부르며 처음부터 출마 자격이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바이든보다 쉬운 상대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선 건 고령 리스크입니다만 그의 정치 인생은 나이의 벽을 뚫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29살에 미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같은 완주 의사에도 결국 나이가 그를 주저앉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나이의 벽을 뚫고 시작했습니다. 1942년 11월생으로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0년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고 1972년 29살에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파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미 역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당선된 것이자 국가 설립 초기를 제외하면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이후 내리 6선을 기록하며 3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돼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고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누르고 마침내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취임 당시 78세로 이미 미 역사상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0년 11월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수성에 성공하는 등 선전하자 그 기세를 얻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올해 1월 시작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절대 다수의 대의원을 확보하며 무난히 재선 도전으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대선 토론으로 드러난 고령 리스크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사실상 후보로 확정돼 수락 연설만 남기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례로 다시 조명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1968년 제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입니다. 과거 존슨 대통령은 왜 하차했고 이후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원래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곧바로 제3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죠. 이후 1964년 대선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3선에 도전할 시기인 1968년 3월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여론이 높아지며 존슨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반면 곧이어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개권 경쟁자로 꼽히던 유진 메카시 상원 의원은 존슨 대통령의 뒤를 바짝 추격했는데요. 여기에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하자 존슨 대통령은 당내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단의 순간을 불러온 것은 경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본 미국의 금 태환 능력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든 건데요. 쉽게 말해 미국이 찍어낸 달러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건데 이러한 불안감에 미국 정부에 예치돼 있던 금을 앞다퉈서 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제 위기론이 더욱 불거지자 결국 린든 존슨 대통령은 3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곧바로 찬사가 이어졌지만 결국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은 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던 측은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 존슨 대통령의 하차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기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도 이번엔 질서가 빠르게 회복돼 과거와 달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56년 만에 현직 대통령 대선 포기, 세계의 이목이 지금 워싱턴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문제는 100일가량 남은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승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만만한 상대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사퇴론이 제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해리스가 대체 후보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공화당 전당대회가 한창일 때도 후보 교체에 대비하며 이미 해리스를 겨냥한 TV 광고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경박해 보이는 해리스의 웃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며 대통령에 어울리는 품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을 단결시켜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지지 선언에 동참하며 해리스에 힘을 실었습니다. 후보를 다시 뽑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대선 후원금을 그대로 물려받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해리스뿐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Vice President Harris is at the top of my list because I trust her integrity, her experience, her record of accomplishment.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해리스 부통령으론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통령으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리스에게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낸 의원들만 여럿입니다. 특히 바이든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바이든 사퇴를 반기면서도 해리스에 대한 지지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넘긴 버거울 거란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후보직을 승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선을 치러 후보를 다시 뽑아야 할지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영광이라면서 대선 후보로 지명돼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과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데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는 헌신적이고 애국적인 행동이라며 대통령에게는 언제나 국민과 국가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했죠. 바통을 이어받아 오는 11월 유력 대선 주자로 나설지 주목이 되는데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출생 이력에서부터 여러 상징적 의미로 조명받아왔습니다. 부통령으로서는 미국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자 또 아시아계 정치인이죠.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두 이민자 출신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인도 출신으로 미국에선 인종적으로 흑인이자 아시아계로 분류됩니다.
특히 백인이 대부분인 커뮤니티에서 자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어린 시절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자, 진로도 가족과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요.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외조부는 인도에서 국무장관 격의 직책인 고위 관료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워싱턴 DC 흑인 명문대학인 하워드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1990년 캘리포니아 지방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고요. 21년 뒤인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선출됩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 처음 오른 건 2017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선출됐는데요. 연방 상원의원은 흑인 여성으로서도 처음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20년엔 55세의 나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낙점되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최초 흑인이자 여성, 아시아계라는 여러 상징적인 타이틀을 가진 해리스 부통령.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여자 오바마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 합의를 거쳐야겠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 대선 후보가 돼서 대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퇴 결정에 미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연결해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선으로 확정된 미 대선 후보가 사퇴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떤가요? 굉장한 뉴스죠. 사실 공화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그 입장을 내놓을 만한 때가 됐다라고서 이제 시선이 쏠리긴 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격리 중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끝나야 무슨 입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요일 오후 1시 45분에 SNS에다 사퇴 의사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미 전역의 전국의 이 모든 뉴스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외에는 어떠한 뉴스도 그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아주 가까운 측근들하고서만 알리고 심지어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오늘 아침에야 이 통보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언론이나 시민이나 국민들 시선이 이 앞으로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관심은 민주당의 승산이 있느냐일 텐데 바이든은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더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요?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숨통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이든 정부 4년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바이든 정부, 바이든 후보의 그 취약점은 후보가 고령이고 쇠약하고 이게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에 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들이 다 여론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트럼프 같은 후보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그런 걱정에 이런 여론이 왔었기 때문에 일단 이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경쟁하는 거에 비해서는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훨씬 경쟁력이 낮겠다 하는 게 일반 여론이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대개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는 근소한 차로 해리스 부통령이 따라잡은 그런 이제 그래픽도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자, 반면에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점 때문입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선거판의 모든 여론을 트럼프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현직의 프리미엄을 얻질 못하고 카멜라 해리스 자체도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입장에서만 있었는데 그리고서 모든 여론은 선거판에서는 대통령 후보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경쟁력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정확하게 나타난 적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민주당 쪽에 트럼프를 거부하는 일반 시민들이 갖는 생각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사실 2달 동안 합니다. 예. 여당의 전당대회가 8월에 끝나고 나서의 9월달과 10월 양 당의 대결로 인해서 그 후보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어떻게 대결할 건가라는 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에 후보 교체 여론이 커졌던 거죠. 비로소 카멜라 해리스 60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는 79죠. 79대 60의 대결로 미국 일반 선거판의 여론이 이제 기반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해리스 부통령 이외에 다른 인물들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현직이 다시 출마 선언을 하고 끝까지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유능한 후보가 있어도 앞으로 나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보면요. 후계자로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권력 의지가 강한 분입니다. 이분이 부통령으로서 존재감이 없다 그러는 거는 본인이 권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느라고 처신을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멜라 해리스의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경쟁력 여기에 비견할 만한 후보들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했던 것처럼 주로 중서부 지역 경합주의 주지사들이 다 여기에 견줄만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케빈 뉴섬은 방금 전에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외에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주지사급들이 다 그 차기 후보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거를 정리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굉장히 큰 논란과 어쩌면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지만 당 내에서는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미셸 오바마도 계속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3주 전 조사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미셸 오바마의 등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말에 평양 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미셸 오바마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본인의 의지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 사회에 그 대통령감 지도자로서 누가 인기 있냐 이런 지지율로 놓고 볼 때에는 그 미셸 오바마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실 정치 안에서 특히 3개월 앞둔 대통령 선거 전에 미셸 오바마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습니다. 예,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 더 이기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의 이 바람몰이 같은 거 보면은 트럼프의 얘기가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민주당 바이든 쪽에서 걱정하던 거는 4년 전에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팀을 지지했던 지지층 중에서 리버럴 측들, 젊은 측들, 여성, 블랙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 때문에 조바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카멜라 해리스가 여성이고 블랙이고 아시안계 이민자고 그리고 젊은 층에 훨씬 더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선거는 지지층을 빠지지 않게 완벽하게 고정시키고 얼마 되지 않은 경합주의 부동층을 끌어들이는 게 승패를 결정을 짓는 그런 양상을 감해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는 바이든이 사퇴 선언한 것 때문에 트럼프 팀은 비상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으로 선거판을 보는 맞는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대체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서 이런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선거 자금 돈줄이었었습니다. 오늘 낮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선언한 다음에 민주당 쪽에 들어온 개미들의 돈이 역사상 하루 치고서는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기존 민주당의 지지층, 4년 전에 이길 수 있었던 지지층이 분열되고 흩어지다 다시 결속되어는 현상을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미국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사태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안도감을 준다. 뉴스론 충격이고 유권자 마음에는 민주당 유권자 마음에는 안도감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지금 분위기를 잘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급변하는 미 대선 판도 현지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은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올여름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는데요. 열기는 고스란히 한낮 찜통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 33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반면 중북부 지방은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들 지역에서는 비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의 많게는 80mm 이상, 강원 중북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으니까요.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과 광주 33도, 경주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목요일부터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도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 후반 날씨는 태풍이 변수인데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3호 태풍 개미는 주 후반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서해안과 영동 지방에는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